태영이는 물리 어디까지 했어? 그 윤호랑 같은 거. 아 같은 그 학원에서 했던 거야? 어디서 한 건데? 아 여기서 한 거야? 주말과학에서? 아 주말과학에서 그래도 잘 잡았나 보구나. 잘하네. 주말과학으로 가겠다고? 그 가서 주말과학에 더 보충해서 들어도 상관은 없어. 실제 저기 다른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일에 요 수업 과고반 듣고 부족한 사람들, 이론이 부족한 사람들 주말에 이렇게 따로 더 듣더라고. 야, 그건 씨 일주일에 무리를 얼마나 하는 거야. 약간 부담스럽긴 할 것 같긴 한데 저번에 이거 우리 하이탑 어디 하다가 말았냐면은 증가속도 운동, 그치? 45개. 45페이지인가요? 45페이지 문제 풀다가 말았던 것 같아, 그치? 네. 그래서 몇 번까지 풀었지 그때? 7번까지. 7번까지 풀었냐?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8번, 9번, 10번 요 세 문제 완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숙제는 내준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9번, 10번 해보자. 8번 45페이지에 8번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갔다 와. 응? 400m. 뭐가? 아 400m냐? 100m가 아니고. 아 손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끼기 참 애매한 눈이야 선생님이. 시력이 0.4, 0.7이면 좀 애매해, 그지? 안경 크게 막 안 껴도 잘 보이거든. 막 엄청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약간 흐리긴 하지만 또 안경 쓰면 너무 불편해, 그지? 안경 너도 쓰고 있는데 안 불편하냐? 딱히 불편하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특히 겨울에 특히 좀 불편하지 않아? 하얗게 막 끼고, 그지? 라면 같은 거 후 불면 막 끼고 코가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안 그러냐? 머슬 같은 그래. 낄 때만 썼다. 내일 닦았어야 돼. 그래. 아, 선생님 너무 불편해서 못 끼겠어. 선생님 대학교 때까지 안경 쓰다가 벗어버렸거든. 8번 풀고 있습니까? 윤우. 아 윤우가 아니지. 고연우가 연 뭐냐? 윤우 맞냐? 못 푸는 거야. 잘 풀어봐. 너는 어디 푸냐? 벌써 다 풀었냐? 자, 8번에 나오면 몇 번 나오느냐?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죠? 네, 2번.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한물체는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한물체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야. 근데 문제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도착 지점과 기준선이라고 있는데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것 같아. 왜? 갔다 와. 그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해가지고 도착 지점에도 동시에 도착한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착안해야 될 점은 뭐야 그러면?
두 물체에 뭐가 같다는 얘기야? 이동거리. 이동거리 같다는 얘기야? 아 물론 이동거리 같습니다. 이동 시간도. 이동 시간도 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평균 속도. 그렇지. 평균 속도가 같다. 그치? 그래 안 그래?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착안해야 되거든. 거리도 같고 이동 시간도 같다면 두 물체가 비록 다른 속도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속도로 도착했다 하더라도 평균 속도는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평균 속도는 지금 밑에 B가 볼 것도 없이 10이잖아. 그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러면 A의 도착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 이거를. 그지? 이거 얼마? 이거 볼 것도 없이 5m/s가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물체가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일정하고 이게 이렇게 감소할 때는 처음과 끝 속도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반으로 나눠.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거든. 그지?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이 되려면은 여기가 마지막에 5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A의 V에 대한 속도를 좀 구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해석이 했다면은 밑에 기억부터 좀 판별을 해보자. 기억에서는 바로 나오죠. V는 5m/s이다. 그 다음에 니은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0.5m/s이다. 이렇게 나와. m/s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될까나? 미를 써서. 그렇지. 지금 기준선이 지금 그 기준선의 도착선까지 400m인데 B가 지금 10m/s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지? 그리고 A 같은 경우도 평균 속도로 10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면은 40초 만에 지금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가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유추해내면 되지 않을까?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지, 그지?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시간도 알고 있고 이동거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또는 뭐 V는 V0 플러스 AT 요 공식 이용해가지고 A 값을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니은 계산해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거 왜 틀린 건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2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이거 판별하려면은 너희들 어떻게 판별하냐? 그래프 빨리. 아 그렇지. 가장 적절한 건 그래프 그려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걸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긴 해.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식으로 계산하면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냥 그래프로 그려버리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이 저번부터 얘기해주면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알겠지? 다른 그래프 그리면 안 돼. 네. 그러면 일단은 그 누구야?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한 거냐 지금? 계속 네, 똑같이. 10m/s 그냥 일자로 쭉 그냥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지? 40초가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반은 이제 20초에 해당될 거고. 근데 누구야? A. A 같은 경우는 이제 15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1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15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5고요. 15에서 어떻게? 쭉 쭉 내려가서 5까지 여기까지 그냥 쭉 요렇게 내려주면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20초 동안이면 여기까지인데, 그지? 여기까지 누가 더 이동거리가 많냐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쪽의 면적이 많은 A가 좀 더 멀리 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거지 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9번.
그 재속이 자꾸 C를 끌어뜨리고 막 그러지. 짜증나게 문제가. 그러지 않냐? 수능형입니다. 수능형. 수능형이 자꾸 뭘 자꾸 끌어뜨리고 막 자꾸 뭐 미끄러뜨리고 자꾸 부딪히고 막 그래. 막 쓸데없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하는 문제인데 9번 답 나왔나요? 푼 사람. 9번의 답은 몇 번? 2번. 2번. 정답은 2번 맞습니다. 2번. 자,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어유 좋았어. 많이 맞았네. 나머지는 아직 풀고 있던가 아니면 틀렸던가 그러겠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줄이 끊어지는 문제 나오면요. 좀 팁을 드리자면 줄이 끊어지기 전에를 좀 해석해 보면 되는 거거든. 맞지? 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지금 F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F의 크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30N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이 물체가 지금 30N이 잡아 당긴다면 이때 텐션의 크기도 30N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이거야. 40년 아니었어요. 이게? 왜 40N이야? A 것까지 더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든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살펴보면 얘 처음에 지금 정지해 있었다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물체의 질량 중심에서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가 30N일 때 줄이 30N을 잡아 당겨야 이게 멈춰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런 해석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30N을 잡아 당기는데 내가 얼마로 잡아 당겨야 멈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30N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뭐 그냥 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야. 뭐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근데 이제 니은이 문제인데 손을 놓은 후 15cm 이동했을 때 속력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15cm 이동한 다음에 줄이 끊어진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5cm까지는 얘가 무슨 운동을 했을 거야? 가속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이 F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없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A는 두 개가 이제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를 가질 테니 질량을 얼마로 해줘야 돼? 4kg 해주면 되고 중력의 크기는 얼마로 해줘야 될까? 얘한테 발생되는 30N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여기서 마찰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있냐 없냐? 마찰력이 없대. 그러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 7.5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올 테니까 이걸 통해서 얘가 15cm 이동한 후에 속도를 구하는 거는 가장 적절한 건 뭐냐면 EAS는 그지?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 식을 이용하면 금방 산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가속도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는 식이 더 간편할 것 같아. 그래프와 식을 막 내가 번갈아가면서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더 간편할지. 이걸 이제 그냥 쓰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초속도가 얼마야 이게? 이 0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V 제곱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맞냐 안 맞냐? 이게 나중 속도니까. A에다가는 7.5 집어 넣으면 되고 S에다가는 0.25 집어넣고 V 제곱값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 V 제곱값이 15cm 이동한 이후에 속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아마 1.5 나올 겁니다. 맞죠? 계산해 본 사람. 그래서 V 값은 1.5 m/s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실이 끊어지고 2초 후 B의 속력은 A의 속력보다 10m/s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이 끊어진 다음에 B의 속력은 아까 7.5에서 그지? 그래 안 그래? 7.5에서 7.5m/s의 제곱에서 가속도 이제 얼마 받아버려? G 끊어지면 B 같은 경우는 얘는 G로 가속돼 버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G로 가속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B의 속도부터 먼저 구할게. 얘부터 구할게. 왜냐면 얘는 아직 바닥에 떨어지기 전이야. 그걸로 해석해야 돼. 얘가 이렇게 가다가 2초 후에 떨어지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그냥 쭉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얘 같은 경우는 2초 동안 낙하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때 발생되는 가속도는 줄이 끊어져 버리면서 얘한테 단독적으로 G라고 하는 가속도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가속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때 초속도가 얼마야? 초속도가? 얘가 그때 갖고 있던 줄이 끊어진 다음에 갖고 있던 속도가 얼마야?
1.5m/s를 방금 니은에서 구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요걸 초속도로 해가지고 2초 동안 낙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거? 얘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면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금방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V 값을 구하고 싶으면 1.5m/s 초속도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는 중력간 속도 G를 넣으면 돼요. 근데 중력간 속도 얼마나 하라고 나와 있냐? 10으로 하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10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시간에다가 2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 나오냐? V는 21.5 m/s. 이제 B는 이제 요 속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A는 그때 어떻게 되냐고. 2초 후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2초 후의 속도 A 같은 경우는 그냥 1.5 그대로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그 뒤로부터는 얘는 그 어떠한 힘도 안 받거든. 아까는 장력 때문에 계속 가속했었지만, 그지? 근데 이제 줄이 딱 끊어져 버리면서부터 마찰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 제일 마지막에 갖고 있던 그 속도 그대로 등속 운동한다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A는 VA의 속도는 1.5m/s 그대로, B의 속도는 21.5m/s로 가속. 그래서 속도 차는 20m/s다. 근데 답은 여기서는 이제 10m/s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안 보여? 됐어? 야, 글씨를 크게 써달라 그래서 글씨 엄청 크게 쓰고 있어. 만족하냐? 똑같냐? 똑같으면 네 앞으로 나와야 돼. 어? 잘 보이냐? 잘 보여? 마지막 10번 한번 해보자. 10번은 이번에 이제 줄로 매달려 있는 물체가 3개가 됐어요. 3개. 자, 이렇게 운동 상태가 복잡할 때는 뭐로 그리면서 풀으라고?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맞죠? 막 등속 운동했다가 가속 운동했다가 막 이런 물체 운동이 막 발생되게 되면은 그때는 식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로 그리면서 풀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대충 이해는 되지, 그지? 자꾸 막 줄을 끊어뜨리잖아 지금, 그지? 벌써 풀었나? 18, 18, 18? 맞아요. 모르겠네. 아, 어느 거야 되는 10, 19, 23.5. 무슨 안에서? 어디 나서? 4번? 응. 2번. 답이 다양하게 되는 거. 4번? 응. 4번. 뭐 그래프 안 그려보고도 벌써 막 답이 나오네, 그지? 어떻게 나왔지? 그래프 안 그리는 사람들은 감인가? 아니야? 계산 다 해봤어? 자, 같이 해볼게. 이게 물체가 처음에 세 개가 36N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같이 지금 매달려서 가고 있는 거지,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뭐 A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고, 그 뭐야, 그 뭐지? B가 이동한 거리, C가 이동한 거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구해봐라라는 내용인데, 일단 A부터 좀 구해보면, 왜냐면 이제 A는 제일 먼저 실이 끊어져 버린 애잖아, 그지? 1초 이후에 얘가 실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1초 동안은 얘가 계속 속도가 어떻게 됐겠어? 증가했겠지. 그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면은 이 세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n분의 f니까 얘 합치면 얼마냐? 다 합치면 9kg에 36N에 해당되니까 4m/s의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지니 1초 이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4m/s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멈춰 있다가 1초 이후에 4m/s까지 쭉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증가합니다. 그때 이 면적은 A, B, C, 그지? A, B, C 세 물체의 이동 거리에 해당되겠지. 하지만 1초 이후에는 끊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는 3초까지는 A 같은 경우는 그냥 등속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이 면적의 크기를 모두 합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B하고 C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태, 그지? 근데 이제 질량이 감소해 버렸어. 아까랑은 다르게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 A 프라임은 6kg이고 이게 36N으로 바뀌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6m/s의 제곱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초 이후에 얘의 속도가 얼마가 돼? 1초 이후에는 이 두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돼? 10m/s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 4초, 2초 때의 그 속도가 10m/s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그림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 그때 속도는 10에 해당되는 이제 속도를 가지게 될 거다. 근데 역시 2초 이후에 이번에는 요 Q 줄이 끊어져 버린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후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중속 운동을 하게 될 거니까. 두 번째 물체의 이동 거리는 저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에? 맞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얘가 줄이 끊어진 다음에 얘 혼자 36N을 받고서 가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9m/s의 이제 제곱이 될 거고, 그때 10에서 1초 이후에 얼마가 돼? 속도가 19가 되겠지, 19, 그지? 네, 19가 이렇게 되는 이제 속도를 가지게 될 거니까, 마지막에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해주면 C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겠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해봤더니 앞에가 요게 2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요게 7이고, 그 다음에 요게 14.5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지? 그래서 요걸 다 더해보면은 일단은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23.5가 되는 게 맞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2에다가 7에다가 그 다음에 10을 더하니까 19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같은 경우는 10이라고 해야 되겠지. 10.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맞은 사람? 오케이. 이 문제는 많이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 문제는 너희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보시죠. 수업 때는 이거 하지 마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전. 여기 한번 가보자.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전. 자, 운동량에 대해서 아직 수업을 내가 안 했어. 이론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운동량에 대한 내용은 아직 선생님이 수업을 안 했고, 작용 반작용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몇몇 문제를 접근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은 있어. 그지? 근데 작용 반작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먼저 정의 좀 해볼게. 작용 반작용은 이번에 나왔으니까 뉴턴 제3법칙으로 (1법칙)하고 (2법칙)에 비하면은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법칙이) 가 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1법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맞는 것 같고, (2법칙은) F는 MA로서 굉장히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물리량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체의 운동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작용 반작용을 모든 현상에다가 이걸 갖다가 끼워서 문제를 접근시키면은 문제 자체 해석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는 좀 물리의 마스터 단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좀 유형별로 알아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해당되는 영역에서만 좀 취급을 하고, 그 외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생각 안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확하게 정의로 따지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F AB는 마이너스 F BA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이게 작용 반작용에 대한 모든 토픽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지, 그지? 시스템 체계 자체가 그렇게 막 이론 자체가 막 어려운 이론은 아니야. 해석을 해보면 A가 B에게 F라고 하는 힘을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이죠. 그냥 반대 방향으로 B가 A에게 힘을 가한다라는 게 답니다. 이게.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가 이제 중력의 크기 mg라고 하는 이런 중력의 크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뭐도 존재하겠어? 반작용이? 존재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물체에게 힘이 발생하면요,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성력을 제외하면 작용에 의한 반작용은 모든 힘에게 다 적용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힘과 힘에는 항상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힘들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결에 표현된 힘들이 존재한다면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은 100% 다 존재합니다. 다만 표기를 안 했을 뿐이야. 왜?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물체 A, 이게 A 물체라고 한다면 지구가 물체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뭐도 있다 그랬어. 이거에 대한 반작용. 그렇지. A가 지구를 이게 지구잖아. 지금 이 땅이. 그래 안 그래? A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도 존재합니다. 이게 반작용의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구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일단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의미가 있는 힘이야. 왜?
이 물체의 질량이 m이지만 이 m이라고 하는 질량에 비해서 이 mg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충분히 이 물체의 운동 속도라든지 운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거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줘야 되고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고려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힘은 어떨까? A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은 어때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잘 봐. 내가 으쌰! 점프 뛰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야? 해석해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땅을 쳐. 지구를 밀어냈어요. 밀어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지구도 나를 어떻게 한 거야? 밀어내서 그 힘으로 내가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밀어내는 힘은 꽤 의미가 있어. 방금 나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하지만 내가 방금 지구를 밀었거든? 지구 어땠어? 멀쩡히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움직였어 이거. 극한 의미로 따지면 지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움직였겠냐? 내 힘에 의해서 얼마나 가속도를 받았을까? 미세한 거의 그렇지. 거의 뭐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정도의 움직임이란 말이야. 이 정도의 움직이면 수학에서는 그래도 움직인 거죠. 0.00000001이라도 움직였으면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작용반작용은 좀 그래. 이게 항상 늘 쌍힘으로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힘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의미 없이 이렇게 상쇄되는 힘들도 많거든. 취급 안 하는 힘들도 많거든. 그런 취급 안 하는 힘들까지 전부 다 너희도 고려할 거야? 아니요. 안 해야지. 문제를 뭐 하려고 복잡하게 풀어. 미쳤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난해하다는 거야. 없는 힘은 아닌데 삭제시켜줘야 되는 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그래서 딱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딱 적용되는 유형에만 적용해주면 되는 거고요. 의미 있는 힘에만 아까처럼 있잖아. 나무도막 위에 나무도막 문제. 그지?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때만 고려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방금 이 물체에게 작용되는 중력이 있다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 둘은 무슨 관계야? 힘의 평형 관계이지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관계를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왜? 떠받치는 힘이 수직 항력도 뭐에 해당돼?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지? 반대로 작용 반작용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힘의 어? 중심점이야 그게?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작용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작용점.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방금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각각의 물체에게 작용점이 있어. 즉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어디에 있어? 작용점이 A야에 있어. A를 당기잖아. 그래 안 그래? 지구가 A를 당기는데 작용점이 지구에 있겠냐? 그잖아, 그지? A한테 있는 거야. 반대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거에 대한 힘의 작용점 어디에 있겠어? 지구에 있어. 지구에. 그래서 각각 발생하는 힘이야. 상쇄돼 안 돼? 안 돼. 상쇄가 안 돼. 이거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게 존재하면서 각각 작용을 해버리는데 이게 상쇄가 되겠냐? 내가 얘를 밀면 나도 밀리죠, 그죠? 그럼 내가 밀면 작용 반작용에서 상쇄가 되면은 내가 밀리겠냐? 안 밀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논리야.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더라도 작용점이 이렇게 달라버리면요 각각 발생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작용 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상쇄된다고 안 된다고? 상쇄가 안 된다. 이해되냐 이거? 정말 리얼리?
그러면 힘의 평형은 어떨까? 작용점이 같은 거지. 그렇지.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어. 그러니까 수직 강력을 어디다 표시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지? 물체 안에 있잖아. 두 힘에 대한 수직 그 작용점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힘들은 상쇄가 돼 안 돼? 상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상쇄돼 가지고 얘한테 발생되는 알짜 힘의 크기는 0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다. 자동 반작용. 넘어갈게요. 알겠죠? 네. 왜? 화장실 갔다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예전 과정으로 따지면 물원 과정에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몇 학년 때? 2학년 때. 이 물원이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물투가 이제 고3 애들이 하는 거고,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제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2 때 물원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 때도 나오나? 통합과학 나 안 가르쳐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나오냐? 내용까지 나오는 거. 내용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대충 나오긴 하냐? 언급은 되냐? 나와요. 아 그래 보면은 고1 정도 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나 보네. 그리고 고3 때도 나옵니다 이게. 고3 때도 새로운 내용과 함께 또 이렇게 계속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새로운 물리량은 왜 도입이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맞아, 필요해서 도입이 돼. 우리가 역학이라는 학문을 왜 배운다고 그랬냐면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새로운 물리량이 도입됐다는 얘기는 뭐가 추가됐다는 얘기야? 새로운 운동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물리량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새로운 운동이 바로 뭘까? 어떤 운동일까? 충돌. 그렇지, 충돌. 지금까지 문제에서 충돌이 있었어 없었어?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면서 충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냥 줄에 의해서 매달려서 가거나, 그지? 힘에 의해서 막 쭉 일자 직선으로 운동하거나, 그지? 버스가 뭐 진행하고 뭐가 나는데 반성력 발생하고 작용 반작용 이야기하고 F는 MA로 운동 방향이 세우고 충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근데 이번에는 충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의 형태를 배워야 된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은데 처음 하는 건 항상 어렵잖아, 그지? 그냥 어색해가지고, 그지? 논리 자체는 어렵진 않더라도 아직은 좀 경험이 없어서, 아직은 처음 들어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은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부분이니까 잘 좀 들어봐. 자, 첫 번째, 운동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지, 그지? 운동량이 뭐냐? 운동량은 운동의 정도를 그냥 수치화했대. 별거 없어.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그럼 과학자들이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물리량들로 이걸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그지? 그냥 그래. 근데 이때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방금 배경 자체가 어떠한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돌이라고 하는 운동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충돌과 연관된 물리량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너는 이름이 뭐였더라, 친구야? 지윤아, 넌 몇 킬로지? 몸무게 물어본 적 그렇구나, 여학생이. 그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가장 등치가 이제 적게 나갈 것 같아갖고.
한 40kg라고 해보자. 40kg 안 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40kg 가정하고 선생님은 한 80kg 정도 됩니다. 네. 80이요. 네. 민중아. 지금 2배 차이 나. 지금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지윤이가 너한테 V라고 하는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선생님이 너한테 막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 누가 더 위협적으로 보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질량이 그렇지. 내가 더 무거워서. 내가 더 무겁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내가 막 달려오고 있으면 이제 좆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이 정도 달려오면은 그냥 네. 쿵 쳐버리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오면은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냥. 위협적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질량이 이 물체의 운동량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지훈이는 선생님만큼의 어떤 충돌의 정도를 가질 수 없는 거야? 알수 있죠.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 빨리 그렇지 더 빨리 달려버리면 되거든. 그냥 선생님은 그냥 성금성금 오고 있는데 막 지훈이는 막 으아 막 오고 있는. 그럼 이제 지훈이도 만만치 않아 보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 P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왜 P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P라고 써서 표현을 하는데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우리가 물체의 운동량, 즉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단위는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줄임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단위 그대로 쓴답니다. 얘가 킬로그램이고 얘가 미터 퍼 세크니까 얘네들 단위를 그대로 곱해하고 표현한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량으로는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문자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I를 써요. 임펄스의 약자입니다. 임펄스의 약자로 I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정의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충격의 정도를 수치화했대. 충격의 정도를 수치화했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충격이라고 하는 상황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자세히 관찰을 많이 해봤겠지, 그지? 자, 자동차가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쾅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그렇지 부서지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 그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 근데 너희들 형태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운동. 언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학 용어들을 갖다가 배울 때 말이야.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 물체에게 힘을 가할 때. 그지? 그래 안 그래? 예전에 힘이란 정의에서 물체의 형태 변화 또는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힘이라고 정의해놨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러니까 물체에게 이렇게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근데 하나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찌그러져. 그치? 그래 안 그래?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 근데 힘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뭐도 변해? 운동 상태의 변화도 일어나더라. 속도가 감속하는 놈도 있고 오히려 뒤에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치? 그래 안 그래? 옆에서 받아버리면 방향도 막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량에는 힘이라고 하는 게 관여가 되는 거야. 근데 힘도 아주 잠깐 가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렇지. 더 좀 길게 가해주게 되면은 더 큰 충격량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힘의 곱 이것으로 충격량의 크기를 수치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충격량이야. 별거 없어. 단위는 뭘 쓰냐면요. 뉴턴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얘의 단위가 뉴턴이고 얘의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뉴턴 세크 이렇게 불러야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정의야. 근데 항상 우리가 이 파트를 진행할 때 이 두 개의 물리량을 함께 배우거든. 왜 함께 배우겠냐? 그렇지. 두 물리량과의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뭐 수업 끝날 때가 됐냐? 추워서 그런 거야.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그런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를 알아볼 때는 물리학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수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임펄스 공식인 FT를 조금 좀 수식을 좀 변형을 좀 시켜볼게요. 알겠죠? F 대신 뭘 대신 쓸 수 있을까? MA, 그지? MA 대신 쓰면 M, A, 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좀 변형시켜줄 만한 게 없나? A는 A, 그렇지, A. A가 이게 뭐야? V 빼기 V 제곱. V 빼기 V 제로? 야, 이 새끼야. V 아, 마이너스. T분의 아닌가? 그래. 좀 그리고 좀 촌스럽게 그리지 좀 마라. 빼기가 뭐냐, 빼기가. 좀 중학생인데 아직도 더하기 빼기 이러고 있냐? 뿔마, 임마. 알겠어? 뭐 지금 한글하고 영어를 막 섞어서 쓰고 그래. 자, 얘를 t분의 v-v 제로로 대체해서 써주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mv-mv 제로의 t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t가 약분 처리되면서 뭐만 남아? 잠깐만. mv 마이너스 mv의 제로. 이게 뭐야 이거? 운동량이죠. 그렇지. MV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운동량이라 그랬거든.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뭐 뺀 거래? 처음 운동량을 빼는 개념이래.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충격량이 곧 뭐에 해당된다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되는데 이게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은 물리량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맞잖아.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면 운동량이라는 뜻 아니야 결국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왜 다른 문자를 쓰고 다른 단위를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단위 좀 변형시켜 봅시다. 원래 뉴턴 단위가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원래 뉴턴의 단위거든요. 거기에다 뭐 곱하는 거냐면 세크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지? 똑같잖아. 이 두 개 같은 물리량이었습니다. 알고 봐도 골 때리겠네. 두 물리량은 같은 물리량이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같이 배웠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 물체를 던졌어. 그럼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날아간다는 얘기죠. 속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고. 네, 날아가면서 얘가 뭘 갖게 되냐면 충돌 전까지는 운동량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잘 봐봐. 와. 왜 놀라무래? 뭐 별로 큰 소리도 난 것도 아닌데. 방금 충돌할 때 봤을 텐데 날아갈 때 속도가 크더냐 튀어나올 때 속도가 더 크더냐. 날라가 충돌 전에 속도가 좀 더 빨랐던 거 같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돌 전에 갖고 있던 물리량이 운동량이 얘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충돌 후에 얘가 갖게 되는 운동량이 50이라고 가정을 하면 50 어디 갔어? 제가 먹었어요. 그렇지.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얘는 벽에다가 벽은 얘에다가 뭘 가해줬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형태로 각각의 물체에게 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그게 이 둘의 관계인 거야. 오케이? 됐어요. 네 번째. 자, 이제 관계까지 알았으니까 마지막.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또 한 번 더 배워봅시다. 근데 그 충돌하는 과정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과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이렇게 진자를 만들어 놓고요. 똑같은 추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진자를 그 실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벌렸어. 그리고 손으로 탁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쭉 내려오면서 땅 하고 부딪히겠지, 그치? 그냥 그래. 쭉 내려오면서 땅 하고 부딪혀마자 땅, 땅,
땅 이런 충돌 형태를 가지게 돼요. 곧 때리지 않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실험 한번 더 해봤어요. 이번에는 하나를 멈춰놓고 그대로 한 놈만 이렇게 올려놨다가 딱 낙하시켜봤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더니 탕 부딪히자마자 얘는 멈추고 얘만 올라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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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런 물체의 운동을 가지게 돼요. 골 때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규칙성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얘가 V라고 하는 처음에는 정지했다가 충돌 직전에 V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 이 물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충돌 전에 얘가 M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쾅 하고 부딪혔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 또 얘는 멈춰버렸어.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MV입니다. MV. 그지? 그래 안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이 MV야. 그럼 그때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겠어? MV겠지, 그지? 근데 이 충격량이 뭐로 전환돼 버릴 거야? 바로 운동량으로 전환될 거야. 얼마로 그래서 변환될 거냐면 다시 MV의 형태로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서 정지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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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 충돌 전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두 물체가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량의 크기는 MV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충돌 이후에도 MV. 또 충돌했는데도 MV.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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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 즉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물체가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늘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거. 논리만 잘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방금 얘기했던 그 논리를 가끔 예제로 수식으로 하나 보여주는데 이런 형태로 써있긴 해요. 교재에 보면 M1 V1 플러스 M2 V2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이 값은 늘 일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냥 이건 모델이고 어떤 모델이냐면 충돌 전에 이 항을 왼쪽 항은 이제 충돌 전에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입니다. 두 물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3개, 4개, 5개도 있을 수 있어. 다만 그냥 모델 자체는 두 개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량의 합을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M1, M2 질량이 다른 물체인 거지. V1, V2 속도가 다른 물체였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의 합은 이 오른쪽 항은 뭐겠어 그러면? 충돌 후야. 충돌 후. 두 물체가 충돌한 이후에 갖게 되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입니다.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야 된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운동량의 에너지냐? 이 보존 법칙을 너희들 어디서 들어봤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아마 에너지 파트 때 아마 배워봤을 거야. 그러면 운동량도 에너지일까, 윤우야? 에너지? 에너지야? 에너지 같아? 에너지는 더 다른 에너지랑은 좀 달라? 야, 에너지면은 에너지라고 부르지 운동량으로 했겠냐? 그래 안 그래? 물리학에선 단위가 달라버리면요, 그거는 같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단위를 보면은 그 물리량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운동량은 운동량일 뿐이야.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닌데 마치 에너지처럼 이런 보존되는 형태의 이런 운동 상태를 하나 발견한 것 뿐이야. 알겠지? 에너지가 보존되는 현상하고 운동량이 보존되는 현상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이거 절대 같게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형태의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지? 운동량이 보존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 자,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충돌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물리2 때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다만 지금 너희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감각은 에너지하고 운동량은 다른 겁니다. 오해할까봐 그래요. 네, 이렇게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오해하거든. 아,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의 일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에너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수치화한 겁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전혀 다른 정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는 더는 좀 이따가 알겠죠? 좀 이따가 그 이론 시간 때 다시 한번 저 원래 본 시간 때 그때 그 총 얘기와 함께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총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때문에 총에 대한 강의가 좀 필요해. 총이가 진짜 생각보다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막 드드드는 그 총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총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강의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연속해서 계속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따 봅시다. 좀 일찍 끝낼 테니까 좀 밥 일찍 먹자.